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처분 행위 시 동그라미. 처분 행위 시.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시. 밑줄 그으셔봐. 말소 기준 등기 시. 여러분들 말소 기준 등기가 뭐냐면 이렇게 메모해 놓고 말소 기준 등기에다 메모해봐. 위로 쭉 한번 써봐. 말소 기준 등기 시. 말소 기준 등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살고 뒤는 죽는 걸 말소 기준 등기라고 그래. 6개가 있어. 말소 기준 등기가 몇 개? 6개. 6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3개는 배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3개는 배운다고. 그래서 6개가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권 등기. 그냥 등기는 안 쓸 거예요. 근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는 등기를 압류등기라고 그래.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 받으려고 하는 등기를 가압류등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 경매 등기 이런 게 있다 이거. 경매 등기. 경매 등기 중 맨 앞 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해. 이것 중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등기. 등기 중 맨 뒤에 앞 등기. 이거 외워놓으면 저당권 반이 풀려 문제다. 머릿속에 잘 외워놔. 이게 뭐냐면 지금 갑의 땅에 여러 가지 등기부를 보면 순서가 이 갑의 X 땅의 등기부를 보면 순서가 을구에 또 갑구에 이렇게 저당 번호가 있는데 순위 번호가 1번, 2번 막 수없이 많은 여기에 가압류 등기도 있고 저당권 등기도 있고 무슨 뭐 세무서에는 압류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는 가처분 등기도 있고 가처분 등기도 있고 5번째 여기에 갑구 봤더니 담보가등기도 막 있고 그래. 담보가등기. 그럼 이게 경매를 했을 때 이 토지 이 갑의 토지에 여러 가지 이런 등기가 있어요. 경매를 했을 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는데 요것에 있어서 맨 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 앞에 있는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 앞에는 살고 뒤에는 다 이런 말소 기준 등기는 경매 시에 동생들 다 데리고 함께 죽어버려. 말소 기준 등기를.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그래 여봐라. 갑의 땅에 가압류 등기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있고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또 저당권이 있는데 물어보는 게 전세권 등기보다 나중에 성립한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앞에 전세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등기 신청한 사람이요. 맨 앞에 있는 가압류 등기야. 맨 앞에 있는 가압류 등기가 운명을 좌우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가압류 등기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거든. 배당에 참여해서. 그러면 이 경우는 사는 것은 존재해. 다 죽어.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이걸 말소 기준 등기라고 그래. 알아들었어? 아니 또 그게 10번 설명해. 알아? 어디? 이 땅에 전세권 등기가 있고 가처분 등기가 있고 저당권 등기가 있어. 경매하면 사는 것은 뭐요? 응?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 뭐야? 여기서 저당권 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 죽어 살아. 살잖아. 앞에 있으니까. 이해하셨지?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에 의해서 위아래가 달라지면 나같이 법지. 그 다음에 나머지에 의해서 달라지면 전부 관법지라고 그래. 저당권자의 경매로 달라지면 뭐라고? 법정지상권. 나머지에 의해서 달라지면 관법지. 그럼 여기 보자. 이제 지금 갑이 소유하는 땅의 을이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그 후에 갑이 건물을 지었대, 이렇게. 건물을. 그래서 가압류권자가 경매했더니, 가압류권자가 토지를 경매했더니, 경매에 의한 매매를 매각이라고 그래, 매각.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매각이라고 하고, 경락인이 사는 걸 매각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 경매 신청해서 여기서 갑 다시가 경락인이 되면, 경락인이 건물, 토지를 경락받아서 건물이 존재하잖아, 지금. 그럼 건물 철거해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고집 센 사람이라고. 가압류 등기 되었잖아. 그러면 이 땅을 가압류 등기 되었을 때 앞에만 살고 뒤에는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건물도 철거해야 돼, 버텨야 돼. 그 얘기야, 지금. 이게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경락인은 말소 기준 등기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 있을 때의 상태의 땅을 승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맨 땅이잖아. 맨 땅을 나해지라고 하잖아. 이 땅에 아까 가압류 등기 되어 있을 때 맨 땅이었어, 건물이 있었어. 그럼 경락을 받은 사람은 맨 땅 받아야 돼, 건물 있는 땅 받아야 돼. 그래, 그것을 저걸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한다고. 이제 설득됐지? 그러면 자, 가압류권자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우아래가 지금 동일인 소유요. 따라서 이렇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달라지면, 이 땅이 경매로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 갑에게 관습에 의해서 지상권 인정하느냐 여부는 맨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는 거야. 따라서 말소 기준 등기 할 때는 건물 없었으니까 나중에 지어졌으므로 경락인은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돼.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주장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가압류 등기가 되는 순간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어, 아니었어? 소유였으니까 가압류권자 경매에서 땅만 경락받은 사람은, 땅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있는 땅 받아, 없는 땅 받아. 그 얘기야, 지금. 그러므로 가압류권자 경매 신청해서 가압류권자의 경락인이 되면 건물 소유자 갑은, 이 사람은 건물 있는 땅 경락받아야 되니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하시오 하는 권리가 생겨, 안 생겨?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해 준 걸 다 관습법상 지상권 라고 한다, 이게 관습법상 지상권.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는 봐라,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언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돼. 그래서 지금 헛소리 했는데, 우리가 말소 기준기를 다 외우지 말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만 나오냐마다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두 개만 물어봐. 그래서 여기 보자. 지금 갑이 소유하는 땅 여기다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다 건물 지었어. 그리고는 건물 짓고 여기다가 사학난에 가압류 등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럼 가압류 등기만 놓고 본다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잖아. 그러면 가압류권자 경매했을 때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락을 받으면 가압류권자 경매 신청해서 경락을 받으면 경락인은 가압류권자 입장에서의 땅을 승계, 맨 앞에 있는 저당권자 입장에서의 땅을 승계. 그 얘기가 맨 앞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를 승계하므로 이런 상태라면 가압류 등기 시에 건물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 인정이 돼.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보이냐? 말소 기준 등기가 보이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락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위를 승계하니 건물 철거해야 돼. 법지 우겨야 돼. 알겠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의 경우에는 강제 경매고 임의 경매고 따지지도 말아. 그런 거 나도 알도 못해. 법정 지상권 되냐 안 되냐? 일단 관습법이든 무슨
법정이든 따지지도 마라. 지금은 그냥 경매로 인한 경우는 다 맨 앞등기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만 법지도 인정되고 관법지도 인정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알아들었지? 그래서 거기에 강제경매의 동일인 소유 시기에 1번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봐.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 소유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려거든. 법원에다가 일단 여기다가 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먼저 해. 근데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판결을 받아서 있지.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등기 좀 신청하시오.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 빨리 등기해라. 경매하려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경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경매 등기. 그럼 이제 이게 경매 등기가 여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면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 했을 때는 언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해야 돼? 요 경매 등기시. 이것을 여러분들 경매 등기시를 뭐라고 하냐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런 말을 써. 밑줄 보셔봐.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여기다가 경매 등기 이렇게 써놓으면 돼. 다시 한번 1번에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하면 경락대금 납부시효 압류의 효력 발생시야. 그게 언제예요? 압류의 효력 발생시가? 경매 등기시다 그 말이야. 경매 등기시. 그 다음에 2번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하면 언제? 가압류 등기시. 3번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가압류권자가 되었다면 언제야? 그래, 맨 앞등기를 기준으로 해버리게. 등기가 여러 개 나오면. 그러니까 등기가 한 개 나오면 한 개 올 때를 기준으로 우아래 동일인 소유이고, 등기가 여러 개 나오면 맨 앞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이제 경매에서는 해결했고, 그냥 처분행위, 여기서 매매 등 처분행위는, 자,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이봐. 토지만 을에게 팔아먹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았다면 토지만 산 사람은 나중에 토지만 사놓고 건물 소유자 갑에게 철거하라 마라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처분했을 때 다 같이 처분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법정 다음에 권리 나오면 이 법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먼저 따져서 법정 권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인정하는 거거든 지금. 그럼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인정할 때 거기에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그 법으로 정해진 권리의 취득 요건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 다 유효가 돼버려. 그래서 권리 발생, 배제, 특약 다 같이 권리 발생, 배제, 특약. 그런 특약이 있어버리면 인정이 안 돼버려. 공통적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은 게 다 같이 따라서입니다. 차고, 취소, 배제,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 법지, 배제, 특약. 이런 게 나와버리면 다 특약이 임의규정에서 유효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라. 갑과 을이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만 을에게 팔아먹으면서 갑과 을이 여기다가 지상권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지상권 인정이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취득하려거든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없어야만 인정이 된다는 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을 팔아먹을 때 지상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 그럼 그 특약이 없다는 얘기는 토지를 사용하도록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법지가 인정되는 거고 지상권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얘기야. 자, 이어본다. 배제 특약의 부존재.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관한 명시적 합의요, 묵시적 합의야. 거기다 밑줄가 묵시적 합의에다가
지상권 배제 특약 부존재 이렇게 해서 같은 얘기야. 지상권 배제 특약 부존재 이렇게. 묵시적 합의에다가 여기다가 지상권 배제 특약 부존재. 물권법에서 3개 있어. 유치권 배제 특약 부존재 이런 것들은 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정 권리가 나오면 배제 특약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법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어야만 인정된다. 그래요. 배제 특약 부존재. 따라서 지상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머리를 해석을 하는데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토지만 을에게 증여해. 그러면 토지를 처분할 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다. 동일인 소유다. 요건 갖췄어. 그리고 그때 건물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을 배제한다는 의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토지를 을에게 팔아먹으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하게 해야 돼. 철거하게 해야 돼. 이건 지상권 배제 특약이 들어갔잖아. 묵시적으로. 따라서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봐라.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철거해야 되므로 관법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권리는 전부 이따가 이제 오늘 유치권도 배울 텐데 유치권도 사전이든 사후든 포기 특약이 가능해. 포기. 그래서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만 을에게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건물만 을에게 매매하면서 갑과 을이 여기다가 약속을 해버리면 그 약속을 분석하는 거예요. 임대계약을 해버렸다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없었으면,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법지인데, 이 계약을 해버렸다면, 굳이 법이 개입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그것은 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버려. 포기 특약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간단한 거야.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가 둘 중에 하나를 팔아먹으면서 토지 판 사람과 건물 산 사람 사이에 아무런 약속이 없어야만 아무런 약속이 명시적으로 없으면 묵시적으로 지상권 인정의사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지상권 인정의사가. 그래야 인정이 되므로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지상권 배제 의사냐 인정 의사냐를 분석해야 돼.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면 지상권 인정 의사요, 배제 의사야? 배제 의사. 임대계약을 해버렸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임대계약 했다면 포기 특약으로 봐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야 이거. 자 여기 봐.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팔아먹을 수 있는 제도가 됐어.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팔다 보니까 건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자. 토지만 을에게 증여했대. 증여. 그러면 토지만 을에게 증여해놓고는 더 이상 아무 말을 안 했다면 묵시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인정 의사가 있다고 해석을 해. 그런데 토지를 증여를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해버렸다면 철거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은 철거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새 건물을 축조해서 갑과 을이 약속을 해. 아들아, 내가 토지를 주마 너에게. 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내 새로 건물을 소유하기로 한다라고 단서 달았어 두 사람이. 계약서를 보니까. 그래 놓고는 이 건물을 향해서 지상권 없으니까 철거하라고 소제기한 거예요. 자, 갑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을에게 증여하면서 그 건물은 철거하되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로 둘이 약속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 지상권 인정의사가 존재해, 배제의사가 존재해. 그러므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여 소유하기로 약속했다면 그때는 법제를 인정해주자 그 말이야. 관법제를.
거기 세 개를 기억하면 돼. 자, 니은번. 토지를 증여하면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기로 했다면 법지가 된다, 안 된다? 지금 말하는 법지는 관법지요, 그냥. 관법지가 인정된다, 이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쉬었다 합시다.